이제 이렇게 해서 수사의 단서를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면, 수사기관이 시작하면 수사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지금 마련되고 있는 제도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임의수사 등 강제수사의 방법을 통해서 수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사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수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임의수사는 무엇이고 강제수사는 무엇이냐에 관해서 이제 개념을 좀 우리가 정의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 임의강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살 때 양자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어떻게 분류된 거예요? 임의수사는 뭐고 강제수사는 뭐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우리 둘째 줄에 있는 우리 자네 그 뒤에 이상수 학생 뒤에 있는 학생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임의수사는 뭐고 강제수사는 뭐다. 이렇게 그냥 말로 국어죠, 국어. 국어를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세요. 제 생각으로는 물리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가 유무에 따라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럼 물리적으로 강제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얘기한 게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F는 MA 해서 강제하면은 그런가? 어떤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야? 물리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리력을 하면은 이 힘이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한 힘, 이 육체적인 이런 힘. 그래서 수사를 하는데 피의자를 어디 가서 잡아오는 거. 나 안 갈래요. 그러는데 이리 와. 그래서 잡아오는 거. 또 물건이 있는데 이거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는데 무슨 소리? 이리 와. 하면서 이 물건을 가져오는 거. 이런 것들이 강제력, 물리적인 강제력이죠. 물리적인 강제력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이제 강제 수사가 될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전통적인 이해 방법이었고,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 속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취지가, 그러니까 물론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강제수사, 임의수사를 정의하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전제에서 이제 물리적인 강제력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서 설시하는 예도 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이제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강제수사와 임의수사를 이렇게 그 속성을 가지고 나눌 수도 있지만, 보다 더 편하게, 더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법에서 강제수사로 하는 경우는 강제수사고, 임의수사라는 것은 임의수사다라고 하는 구별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게 가장 간명하죠. 가장 간명하고, 이것을 형식설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물리력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어떠한 그 속성을 가지고 구별해 보는 것을 실질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실질설 속에는 물리력만 가지고 판단은 해서는 다 구별할 수 없다. 특히 점차 우리 수사하는 방법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점차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종래의 물리력, 즉 육체적 힘 이런 거 가지고는 다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제 견해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꼭 물리력이 아니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강제해서, 그러니까 의사를 강제해서 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는 방법은 강제수사고, 그렇지 않으면 임의수사라고 하는 견해, 의사를 중시하는 것. 또 하나의 견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즉 기본권,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그러한 형태의 수사 방법은 강제수사고, 그렇지 않으면 임의수사다라고 하는 견해,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건 이제 학설적인 분류 방법이고,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으로 임의수사, 강제수사를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수사 방법을 수사기관이 무한정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필요하면 다 할 수 있겠는가? 수사기관은 우리가 본 것처럼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뭐든지 새로운 것이 생겨도 계속 강제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강제 수사를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 인정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우리가 형사소송 절차 자체가 수사기관의 어떠한 그 권한 행사, 형사사법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수사를 당하는 사람 또는 수사에 보조해야 되는 사람들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많이 제한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장해 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를 우리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가지 틀에서 장치를 마련했어요. 하나는 입법부가 마련하는 것이죠. 수사 권력은 기본적으로 행정 권력이죠. 수사 권력은 행정 권력인데 이 행정부에 속하는 수사 권력이 어떠한 힘을 쓸 때, 국가에 대해서 수사권을 쓸 때 입법부가 미리 정한 방법만으로 해라 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입법부가 정할 수는 없으니까 국민한테 직접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은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수사 방법을 할 때는 필요하더라도 입법부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 이외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을 소위 강제 수사 법정주의, 강제 처분 법정주의라고 하고 있어요. 강제 수사를 할 때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것만 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체법상의 죄형 법정주의가 소송법적으로 절차법적으로 변형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강제 처분 법정주의라고 하고 여기서 보면은 강제 수사는 입법부가 허용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강제 수사 하지 말라니까 나머지 수사는 임의적으로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의 기본은 임의 수사고 강제 수사는 특히 허용되는 방법만 해라. 여기서 이제 임의 수사의 원칙이라는 원칙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입법부의 그 법률로 그 수사 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입법부가 법률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보고하는 게 아니고 추상적인 규범을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이렇게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수사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것을 맡는 부서가 바로 사법부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럼 사법부는 어떻게 그 수사 권력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수사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사법부가 행정 권력을 수사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사전적으로는 어떤 강제 수사를 할 때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후적으로는 그런 강제 수사가 그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위법했을 때 사후적으로 그 위법성을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할 수 그렇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 허가를 받아라. 법원에서 오케이를 해줄 때 강제 수사를 하라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학생이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미 사전 사후까지 얘기를 했는데 특히 뭐 불가피하게 미리 받지 않았을 때는 사후에라도 법원의 오케이를 받도록 해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게 되죠. 이게 우리 헌법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 강제처분할 때는 영장을 받으라고 하는 그 영장주의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강제처분에 영장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영장주의와 강제추임 법정주의가 바로 수사에 관한 합리성 또는 수사로 인한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우리 법제가 마련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에는 어떤 게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그 임의 수사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여기만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첫째 공무소 등의 조회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뭐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사단체에게 일정한 사항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수사를 하다가 이 사람이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하고 밀수를 하는 사람이다. 그럼 해외에 언제 돌아다녔는지 어디로 돌아다녔는지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검사야. 근데 조사하고 있는데 마약꾼이야. 미수꾼이야. 그런데 이게 어느 나라로 돌아다니는지를 좀 알고 싶다. 물론 그 마약꾼을 잡아다가 마구 때려서 자백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물어보면 되죠? 출입국을 관리하는 사무소,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다가 이 사람 언제 나가고 언제 나왔는지 좀 기록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물어볼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학교니까 예컨대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 나와서 뭐 서울대학교 학위를 받고 내가 똑똑하다. 그래서 뭐 학위증을 위조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취직도 하고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다 훌륭한 건 아니지만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막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돌아다닌다. 그걸 사기꾼으로 잡았는데 과연 서울대학교 나온 것부터 거짓말인지 서울대학교는 나왔는데 사기꾼이 된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검사인데 그런 사기꾼을 잡았다. 학력을 위조해서 하는 사기꾼을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학력 위조 여부를 알아보겠어요? 우리 얘기 좀 해볼까? 거의 여기까지 말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신분 조회. 그래 신분 조회를 누구한테 했지? 서울대학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어디에 물어보지? 서울대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대 학적과 이런 데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대 물어보면 이 사람 학적이 있습니까? 졸업한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서울대에서 확인하고 이 사람은 졸업 우리 명단에 없는데요? 이렇게 알려주거나 명단에는 있네요? 이렇게 알려주거나 그러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공무소 등의 조회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의자 신문인데 이 피의자 신문이 가장 뭐 전통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물어보는 방법이죠.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세 번째는 참고인 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참고인 조사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 범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물어볼 수 있겠죠. 목격자를 물어보거나 또는 피해를 받은 피해자, 고소인 이런 사람들 물어보는 것을 참고인 조사라고 해요. 그다음에 그 수사를 하다 보면 근데 신체상 이게 뭐 어떤 병이 있는지 또는 신체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감정을 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통역이 필요하거나 번역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것도 수사 방법 중 하나고 임의 수사에 해당해요. 뭐 의사한테 너 감정 안 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이건 이제 최근에 들어온 제도인데 전문 수사 자문위원이라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해서 검사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일 수는 없기 때문에 수사관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강제 수사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것이 체포와 구속이죠. 그 체포와 구속은 어떻게 다르겠어요? 체포와 구속의 핵심적인 차이는 뭘까요? 기본적인 체포는 가서 딱 잡는 것을 체포라고 하죠. 우리가 형법에서도 그 불법 체포 이런 거 있잖아요. 체포 이렇게. 그리고 감금 다르잖아요. 체포와 감금이 다르죠. 체포죄와 감금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감금에 해당하는 게 구속이고 체포에 해당하는 게 체포이죠. 즉 시간적인 경과가 필요한 것을 감금인데 이 감금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게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구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거기다 이제 감금시키는 것. 그다음에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이 있는데 압수수색은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어떤 물건을 이렇게 수사기관이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수사기관으로 국가로 이렇게 옮기는 것 압수고 수색은 그러한 물건들이나 또는 피의자를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하는 것, 수색하는 것. 그다음에 검증은 어떠한 현장 같은 데를 수사기관이 자기 오관으로 확인해 보는 것, 이것을 검증이라고 해요. 검증이라고 하고 이 검증은
강제 수사에 속해요. 그러니까 강제로 할 수 있어요. 검증 현장에 가서 볼 수 있어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원치 않더라도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검증하려면 꼭 뭐가 필요하겠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영장이 필요하겠죠. 영장주의에 의해서 검증하려면 영장이 필요해요. 근데 굳이 근데 교통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가서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그냥 바라본다.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고 경찰도 현장에 가서 그냥 볼 수 있죠. 거기에 무슨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뭐겠어요? 검증이랑 똑같아요. 가서 현장을 보는 것은 검증과 똑같은데 요거는 강제력이 내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실황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통상 그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이 와서 현장의 상황을 묘사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을 실황조사서라고 해요. 그래서 검증조사와 비슷하지만 실황조사는 임의수사고 강제력이 없어 임의수사고 검증은 강제수사다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제한 조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 통신제한 조치는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볼 거지만 여러분이 그냥 감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불법하면 도청이 되는 거죠. 이게 전화 같은 것을 따서 보는 거 이게 도청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적법하게 그 법원으로부터 허가장을 받아서 할 때에는 이건 이제 적법한 것이고 이제 적법한 것은 도청이라고 안 하고 감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청 그밖에 몇 가지 조치가 있지만 일단 그런 게 이제 해당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감정 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감정 자체는 그 자체가 강제수사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감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 감정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강제력을 행사해서 감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병이 있는지를 감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어떤 뭐 신체 내부를 확인할 때 뭐 신체를 절단해서 볼 필요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감정을 위한 처분인데 이 감정 처분도 강제 처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증거보전 절차는 수사기관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수사기관이 나중에 법정에서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받기 위해서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판사에게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보전 절차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법관 주재하에서 하는 것으로서 강제처분까지 포함하는 강제처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예요. 대충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사 방법들인데 여기에 소리가 참 좋네. 여기에 약간 이게 강제수사인지 임의수사인지 조금 문제가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임의동행이라는 게 있어요. 임의동행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경찰관이 이렇게 경찰서로 이렇게 데려가는 그러니까 동의에 의해서 데려가는 것을 임의동행이라고 하고 이 임의동행은 원칙적으로 임의니까 강제수사는 아니죠. 강제처분은 아니죠. 이렇게 데려가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의 경험상, 우리나라의 특히 견의주의 시절의 경험상 임의동행이라는 형식으로 사실상 불법 연행이 자행되어 왔고 이런 경우에는 말만 임의수사지 실제로는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즉 영장에 의해서 이렇게 체포하거나 이렇게 구인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는 한 불법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정말 순수한 임의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동의를 했을 때 비로소 적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두 번째는 또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인데 원래 압수수색을 할 때는 이것도 강제처분이니까 영장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나와 있는 어떤 증거물 같은 것을 가져올 때 영장을 받지 아니하고 증거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거 증거로 쓸 테니까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는가라고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임의로 제출된 물건들을 압수하는 것들인데 이때 형식적으로는 동의를 받았지만
일반적으로 막 자기 집에 와서 조사하고 또 특히 자기가 잘못 같은 거 했으면 경찰이 와서 또 검사가 와서 이거 좀 가져가겠어 하는데 안 돼요라고 말하기 어렵죠. 안 돼요 말할 수 또는 어떤 경우에는 가져가겠어로 말도 안 하고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이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까지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된다라는 취지로 요것이 강제 수사가 하여튼 그 불법적인 강제 수사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많은 영역으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대충 이 정도가 지금 우리가 뭐 늘상 이제 얘기하고 있는 수사 방법, 민수사, 강제 수사가 하는 수사 방법인데 그밖에 여러분이 만약에 검사다 그런데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거 말고 손 들고 여러분이 그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한번 해보세요. 특히 현대는 과학 수사를 지향하는 데인데 종래처럼 저 피의자 신문이 가장 전통적인 방법인데 피의자 신문 종래 답에다가 마구 이렇게 자백의 왕 그러면서 마구 때린 중세 시대부터 때린 거 있었지. 그건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고문 같은 건 허용되지 않고 과학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혹시 들은 방법들이 있어?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라는 방법을 쓰고 있고 현실적으로 좀 쓰고 있어요. 또 지금 우리 학생이 한 것처럼 사진 촬영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뭐 CCTV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범죄하는 현장 같은 걸 찍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다 증거가 될 수 있겠어요.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마이크를 들고 한번 해볼까? 마이크를 좀 갖다 줄까? 마이크. 뭐 요즘에는 의사소통을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가령 뭐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 했던 남겼던 메시지들을 그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한 로고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주 잘 지적하셨어요. 그 포털 사이트, 메일,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휴대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여기에 정보의 보고죠. 정보의 보고예요. 정보의 보고고,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피의자 신문이라는 것은 수사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수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랑 관련된 정보를 찾아내는 게 수사인데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조사처럼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은 결국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말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요즘에는 머릿속에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컴퓨터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수십 년 전의 것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면 범죄 수사하는데 정말 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디지털 정보다, 증거다 또는 뭐 전자 증거다 또는 디지털 증거다, 컴퓨터 증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수사에 아주 좋은 방법이고 이 분야는 앞으로 이제 점점 우리 사회의 정보가 다 컴퓨터로 저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더 수사에서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과학적으로 머리를 돌려보세요. 과학적으로 머리를 돌려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예요? 창의적인 수사관이 하면 돼보지. 과학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이제 그러면 생물 쪽으로 한번 머리를 돌려봐요. 오케이. 여기 과학적으로 하죠. 뭐가 있어? 생물학적으로는. 최근에 제가 아는 사람한테 들은 내용이긴 한데 뭐 최근에 막 법심리학이 뜨고 있다면서 혹시 최면이라든지 그렇지. 최면을 걸어서 무의식 상태에서 그 사람의 진술을 너는 어저께 뭐 했지? 그러면 네, 범죄 저질렀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가령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느 나라에서 그 성당 내에서 신부가 네. 어린 그 이렇게
성직자들을 성추행을 했는데 그 어린 성직자들이 이제 그 끔찍한 기억을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담고 있다가 그거를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어떤 심리기관에서 심리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 억압된 기억이 나와서 결국엔 처벌받았다는 것처럼 네. 그런 기억에 대한 최면 비슷하게 심리치료 같은 것도 그렇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이제 지금 말 잘 들으셨는데 최면을 통해서 그 최면 상태에서 진술 자체도 뭐 받아낼 수 있는 하나의 수사 기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뭐 이건 뭐 심리학적으로 뭐 그렇긴 한데 뭐 하여튼 충격을 받으면 너무 강한 충격을 받으면 그런 이론에는 그쪽에 기억을 자기가 닫아버린대요. 그래서 뭐 근데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충격을 받으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서 자기가 그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 충격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다른 인격체를 만드는 게 이중인격자가 된다고들 해요.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기억을 의도적으로 닫아버리는 기자가 있게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이 되살아나서 얘기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이 문제됐던 게 있는데 보다 네, 좀 얘기해 보세요. 네. 그렇죠. DNA 검사가 아주 많이 됐었고 옛날에도 DNA 검사가 문제됐던 것이 있어요. DNA 검사는 DNA를 분석하면 그 DNA에 염기서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염기서열이 있는데 그 염기서열의 배열이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 배열이 같을 확률이 매우 작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 범죄 현장에서 모발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모발을 분석을 해보니까 모발의 염기서열과 범죄 현장에 떨어져 있던 모발의 염기서열과 지금 피의자의 모발의 염기서열을 비교해봤더니 일치한다. 그럼 범죄 현장에 떨어져 있는 모발이 피의자의 것일 확률이 높죠. 확률이 높고 그래서 만약에 피의자가 난 거기 간 적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피의자가 거짓말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마취 분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최면 대신 약물을 투여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좀 이완시키고 거기서 진술을 받는 방법 이것도 이제 마취 분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기법들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이런 새로운 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률가로서는 새로운 기법이 나왔으니까 과학적이니까 오케이 좋다 이게 정말 훌륭한 과학 수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허용을 하는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뭐야 이거는 문제가 있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법률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태클이라도 걸어야 될까요? 아니면 좋습니다라고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네. 그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 자체가 그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이나 법적인 확신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수사기법들이 충분히 어떤 과학적인 증거력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서만 삼고 좀 더 직접적인 어떤 방법을 주된 방법으로 삼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은 과학적인 증거로서 했지만 아직은 확실치 않으니까 그 얘기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아주 그 오차의 범위가 미세할 정도로 좋아요. 입증이 되지 않는 이상은 입증이 되면 충분히 그것이 정확성이 보장이 된다면 그죠? 충분히 정확성이 보장된다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참고 자료로만 썼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렇진 않지만 비중을 두자면 조금 더 그러니까 두고 새로운 수사기법은 어떤 확증이 있을 경우에 허점이 있을 거니까 증거를 쓰지 말자. 아니요 증거로는 쓰되 그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자료로는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DNA 검사가 오차가 적어서 그것에 의해서 이 자가 범인이다라는 게 거의 확실시될 경우라면 모르지만 어떤 마취 분석이나 사진 촬영, 거짓말 탐지기의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 오차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그것에만 의존해서 수사를 한다거나 재판을 하면 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을 갖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하다. 이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 좋은 지적이에요. 여기서 이제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학생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증거가 얼마나 믿을만 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한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저기서 새로운 수사 기법으로 나오고 있는 거짓말 탐지기나 사진 촬영, DNA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이제 얼굴이나 이런 신체 일부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사생활이나 그런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의 경계상에서 기본권 관련한 기준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점에서 좋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잘 얘기하셨어요.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취 분석 같은 경우는 약물을 투여해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약물 투여해서 나의 모든 비밀을 다 얘기하게 되니까 그거는 뭐 직접적으로 헌법적으로 뭘 침해하는 것 같아요. 자기 양심의 자유도 침해할 수도 있고 진술 거부권도 침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하여튼 이미 약물 투여를 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약물 투여하기 전까지는 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물 투여해서 사실은 저질렀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백을 기술적인 방법으로 받아내는 거고 그 자백은 자유에 의한 자백이 아닌 것이 되니까 자백은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헌법적인 원칙도 또한 역시 자백 강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기본권 침해하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취 분석은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기본권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거는 허용되면 안 되겠죠. 일단 그 쉽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마취 분석을 통해서 과연 가장 정확한 진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허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또 한편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다. 예를 들면 나 마취 분석 좋다. 내가 그거라도 해서 내가 내 결백을 밝히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할 경우에는 자기가 뭐 그 기본권 제한에 승인을 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오케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논쟁도 가능하고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그것이 과연 정확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과학적인 수사 방법이 나왔을 때 무조건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이제 요건이 크게 필요한데 하나는 그 방법이 과연 신뢰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는 그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우리가 수인할 만한 것이냐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허용 여부를 따져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도 우리 판례에 의하면 완전히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안 되고 거짓말 탐지기도 이러이러한 요건 하에서 갖춰져야 된다고 하는 요건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렇게 형사사법 실무에서 거짓말 탐지기가 적극적인 증거로 채택된 경우는 거의 뭐 없다고 보여주는데 뭐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거짓말 탐지기에 다른 효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사용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DNA도 이것은 사실은 그 염기 서열이 같을 때 동일하다는 것은 굉장히 그 확률이 높은데 우리 옛날에 우리 그 판례 중에는 그렇게 확률이 높지만 다른 상황을 따져보니까 아닐 확률도 있다라고 해서 DNA 감정 결과를 믿지 않은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인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는 판단의 문제인데 여기도 이제 기본적인 시각이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과학적인 증거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능력 문제는 우리가 증거법을 하면서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